2011년부터 A의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히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피고인 A가요, 잠들어 있는 B의 몸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다가 B가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겨우 2달 뒤, 이번에도 B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A가 이불로 목을 2, 3분간 힘껏 졸라서 기어코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다 유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무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범 A에게 몇 년형을 선고하시겠습니다? 그건 무조건 저는 최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좀 이상한 거는 B가 1차 실패했을 때 왜 안 그 도망가고 사람을 같이 왜 살았지? 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상하고. 두 네. 번이면은 네네. 한 번도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두 번이면 그렇죠. 전 최고형. 그렇죠. 한 번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번씩이나, 살해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를 한 가지고 한 거니까. 거니까. 실제로 확정된 형 사형이 아니고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30년? 징역 1년. 왜? 징역 1년입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사귀게 된 지 3년 조금 안 된 2014년 5월에 피해자 B가 난소암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암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염증이 정말 심해지고요. 게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던 2020년 12월 B가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좀 죽여줘. 내가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목 졸려 죽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A는 이 B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B가 수면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A가 올라타서 살해를 시도한 건데 B가 중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고 A가 또 그 말을 듣고 멈춘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지난 3월에 B의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2달 전처럼 다시 한번 해줘. A는 이번에도 응하죠. 낮 12시 반경에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B가 잠드니까 혼이불로 2, 3분 동안 목을 졸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우리 법에는요, 보통살인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촉탁살인죄, 그리고 승낙살인죄가 있습니다. 촉탁이 뭐예요? 촉탁, 부탁이죠. 아, 지금 이 경우가 촉탁인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승낙살인죄는 내가 너 죽여도 돼? 그래. 승낙받아서 하는 거고요. 촉탁, 그러니까 부탁살인죄는 나 좀 죽여줘. 그래, 알았어. 라고 죽이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는 가볍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A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촉탁살인 미수. 살해에 성공한 두 번째는 기수죠. 자, 이 사건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A가 자수했어요. A가 죽인 다음에 자수했는데요. 살해하고 곧바로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닙니다. 한 달 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도망 다녔나? 잠적했나?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습니다. 뭐야? 시신과 같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자수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시신이 대단히 많이 크게 부패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존엄을 유지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심리로 시신을 한 달이나 방치하고 그냥 생활했을까? 이 상태는 상반된 감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느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일정 기간 동안 지내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판단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일정 기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심은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3일을 한 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을 키웠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던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 거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데요. 게다가 이 B는요,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A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럼 B를 부양한 거잖아요. 긴 시간 동안. A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A는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텔레마케터? 출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보호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잠깐만 출근할 수 있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서 A가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거죠. 자, 2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A는 B가 암에 걸린 사실도 몰랐다. B가 암에 걸렸다고 말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자궁 근종이 있다,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암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망한 B의 가족도 A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B가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 내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신의 고통을 덜어준 A에 대한 어떤 선처, 호소를 마지막 글로 남긴 거죠. 이런 내막이 있는 사건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는 일이.